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을 떠올릴 때 따스한 인품과 지혜의 상징, 온화한 미소로 백성을 보듬는 성군의 모습을 그리곤 합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긴 위대한 학자군주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죠. 하지만 만약 위대한 군주가 평화만을 사랑하는 이상주의자에 머물렀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교과서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세종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강력한 군왕으로서 스스로 칼을 들었던 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 그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채 잡히기도 전 갓 태어난 조선의 국경은 마치 성남 파도에 휩쓸리는 돛담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북쪽 국경 너머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야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들은 예고 없이 마을을 휩쓸고 사람들을 해치며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약탈해갔습니다. 남쪽 바다의 상황 역시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붉은 깃발을 내건 왜구의 배들이 수시로 출몰하며 연안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어촌마을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와 눈물로 얼룩졌으니까요. 갓 왕위에 오른 젊은 군주 세종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 것은 바로 위태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지도를 앞에 두고 밤새 고뇌하는 그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죠. 평화는 그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백성의 눈물은 이상적인 구호만으로 닦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고민의 끝에서 세종이 내린 결론은 유학 경전을 읽는 선비의 손이 아니라 강철을 다루는 대장장이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스스로를 지킬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직시한 겁니다. 그의 명령 아래 전국의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존의 무기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닌 신형 화포를 만들기 위한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졌죠. 바다에서는 거친 파도를 가르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견고하고 빠른 병선들이 새롭게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침략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고 비효율적인 군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쳤고 실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병법서를 편찬하게 하여 군의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세종은 서책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훈련장을 찾아 땀 흘리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새로 개발된 신무기의 시험 발사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며 그 성능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상을 논하는 군주가 아니라 이협적인 현실에 맞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준비하는 전략가의 모습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야말로 왕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의 토대 위에서만 꼽힐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이죠. 이제 조선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야인과 남쪽의 왜구는 아직 알지 못했죠.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조선의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곧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세종이 수년간 갈고 닦은 이 날카로운 검은 마침내 혼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칼집에서 뽑혀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막은 바로 대마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1419년 6월, 마침내 거대한 함대가 부산포를 떠나 대마도를 향해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227척의 함선과 1만 7천 명에 달하는 대군이 동원된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의 해안을 괴롭혀온 해적의 근거지를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젊은 군주 세종의 섰을 퍼런결단 그 자체였습니다. 대마도의 왜구들은 조선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함대의 위용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선군은 순식간에 섬에 상륙하여 주요 거점들을 초토화시켰죠. 놀랍게도 세종은 출정하는 장수 이종무에게 매우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복을 논하려거든 대마도주 스스로가 결박한 채 수군 통제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받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고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바다에서 더 이상 약탈과 노략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죠. 대마도 정벌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조선이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님을 동아시아 전체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남쪽의 바다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세종의 시선은 쉴 틈 없이 북쪽의 거친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조선의 국경을 위협해온 여진족이라는 더욱 끈질기고 오래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고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 역시 방어적인 자세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국경을 막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했죠. 그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조선의 완전한 영토로 편입하여 적의 위협을 국경 너머로 완전히 밀어내는 대담한 구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군 육진 개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대를 보내 땅을 차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여진 부족들을 모두 극복해야 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죠. 세종은 최윤덕, 김종서와 같은 당대 최고의 명장들을 북방으로 보내 수년에 걸친 군사작전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조선군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눈 덮인 산맥을 넘으며 끈질기게 북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여진족의 저항은 거셌지만 화포와 같은 신무기로 무장한 조선군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세종은 군사적 정복만으로는 그 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토란 우리의 백성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땅이어야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인정책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강제로 북방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게 한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잠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반도의 국경선은 아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명확히 하고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힘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고 그 평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힘으로 얻어낸 평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와 비명은 잦아들고 그 자리를 백성들의 풍요로운 노랫소리가 채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랑캐의 약탈에 대한 공포로 밤잠을 설치던 백성들은 이제 두 발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밭을 갈다가도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황금비두로 익어가는 곡식을 보며 기쁨의 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이 칼을 들어 지켜내고자 했던 백성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전쟁의 승리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삶 속에 구체적인 안정과 행복으로 스며들게 만든 것이죠. 국가의 에너지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소모적인 방어에만 집중되지 않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역량이 이제 미래를 위한 창조적인 활동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편전이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지편전에서는 조선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학문과 기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북방의 위협을 걱정하며 병법서를 논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들은 마음껏 천문을 연구하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개발했죠. 바로 이 안정된 토양 위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훈민정음 창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는 세종의 꿈은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국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예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었다면 과연 이러한 위대한 창조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화의 융성은 결국 국가의 안정이란 단단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세종이 이룩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외부의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 위에서 만들어진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평화였죠. 사군 육진에 세워진 성곽과 봉수대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평화를 지키는 살아있는 눈이자 방패였고,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군대의 존재를 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학자들은 오롯이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지키는 힘이 있었기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번영이 싹틀 수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룩한 군주, 세종은 편안히 옥좌에 앉아 태평성대를 즐기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록 속의 세종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를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밤에는 홀로 수많은 상소와 보고서를 읽으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새로 개척한 북방 영토를 어떻게 안정시킬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엄청난 지적 고뇌는 물론이고 나라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의 고독한 노력이 곧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의미했죠. 이는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과도 같았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에도 선장은 잠들지 않고 항상 등대를 살피며 혹시 모를 암초와 폭풍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종의 통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성군 세종의 모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강군 세종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손에 들린 책과 붓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인 칼과 창이 있었기에 그 빛을 발할 수 있었죠. 진정한 평화는 나약함이나 관용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굳건한 대지 위에서만 뿌리내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 세종은 자신의 시대를 통해 바로 그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었고, 문치를 사랑하는 군주가 가장 성공적인 정벌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모습이 합쳐질 때 비로소 한 시대의 위대한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안정기 위에 조선은 비로소 문화와 제도의 기틀을 완벽하게 다지며 후대 왕들이 이어갈 새로운 역사의 장을 활짝 열게 됩니다. 세종의 시대는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국경선 너머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와 비명은 잦아들었고 남쪽 바다를 뒤덮던 왜구의 붉은 깃발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세종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의미의 태평성대를 위한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대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농기구를 챙겨 들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탈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백성들은 비로소 땀의 정직한 대가를 믿고 내일의 수확을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서는 사군 육진의 견고한 성벽과 대마도 깊숙이까지 꽂혔던 조선의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죠. 힘의 균형을 바로잡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안정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단한 국방의 토대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종시대의 위대한 문화적 성취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만약 국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백성들의 삶이 위태로웠다면 과연 집현전의 학자들이
마음 편히 앉아 밤새도록 학문을 논하고 새로운 문자를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조차도 나라의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았다면 그저 한 군주의 이상적인 꿈으로만 남았을지 모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안정된 사회, 그것이 바로 모든 창의와 발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세종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백성을 위한 따뜻한 정책과 문화를, 다른 한 손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차가운 강철검을 쥐고 있었던 거죠. 용맹함 없는 지혜는 공허하고 지혜 없는 용맹함은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결국 세종이 이룩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지켜내는 능동적 평화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풍요로운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습, 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든든하게 지켜보는 안정된 국경의 병사들. 이 모든 장면들이 합쳐져 비로소 세종이라는 시대의 위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사랑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백성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칼을 들고 전쟁의 최전선에 나섰던 강인한 군왕이었죠. 위대한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세종의 리더십에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켜낸 국경선 안에서 비로소 백성들의 시간은 평화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안정감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죠. 더 이상 북방의 오랑캐가 언제 쳐들어올지, 남쪽의 왜구가 언제 노략질을 할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은 침략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 영토의 시작을 알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 위에서 굳건히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은 곧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평화의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이 단단한 안보라는 토양 위에서 조선의 문화는 비로소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시대의 위대한 업적들, 예를 들어 지편전 학자들의 수많은 연구와 편찬 사업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인간의 창의력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이 그저 이상만을 조차 국방을 소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편전은 학문을 논하는 전당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는 대책회의장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고뇌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세종이 꿈꿨던 나라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농부는 땀 흘려 가꾼 곡식이 약탈당할 걱정 없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학자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포 없이 밤새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었죠. 평화는 결코 말이나 이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힘 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종의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 전쟁을 압도할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쟁취하고 지켜낸 능동적인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평온한 일상은 왕이 내려준 시혜가 아니라 치열한 결단과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세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저 무기를 내려놓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평화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세종의 선택은 명확하게 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만 하는 나약한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위협을 직시하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 전쟁까지도 감수하며 백성의 안위를 지켜내려 했던 강인한 실천가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성군의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군왕, 세종의 진짜 얼굴입니다. 따라서 세종이 이룩한 평화는 힘이 없는 자의 소망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언제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역설적으로 더 큰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손에 들린 책과 칼은 결코 모순되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세종의 시대를 완성시킨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었습니다. 책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문화를 융성시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칼을 들고 국경을 안정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위대한 통찰이야말로 우리가 세종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 역시 과거 누군가의 치열한 고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일수록 그 평화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하죠.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대한 왕의 업적을 넘어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했지만 평화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힘을 기르고 그 힘을 정확한 순간에 사용할 줄 알았던 전략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종의 또 다른 이름, 강군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떤 역사를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상을 꿈꾸지만 그 이상을 지켜낼 현실적인 힘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종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쩌면 한글이나 과학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힘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대한 국가 경영의 철학 그 자체일 수 있죠. 이 철학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